1553년 명종 8년 한양 최고 권문세가 윤원형의 저택. 깊은 밤 정실 부인 김씨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경련하고 눈동자가 풀립니다. 독살입니다. 문 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표정은 차갑습니다. 떨림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난정. 불과 3년 전까지 노비였던 여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천민 출신이 조선 최고 가문의 안주인을 독살하고도 살아남았을까요?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조선의 권력을 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노비에서 권력자까지 한 판무파탈의 5단계 권력 게임과 몰락을 추적합니다. 노비의 굴욕에서 시작해 첩의 분노로 불타고 정실의 오만에 취하고 문정왕후와 손잡고 권력을 쥐었다가 마지막엔 사약으로 끝난 한 탐욕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악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난정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신분제 시스템에 맞서 싸운 여자였습니다. 방법은 잔혹했지만 그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였죠. 과연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먼저 본 그 독살 장면. 그 30초 뒤에는 30년의 절망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간신열전 5번째 이야기, 정난정. 지금부터 그녀가 독을 탄 이유를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정난정. 그녀의 본명은 정씨.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도청부 부총관 정윤겸. 하지만 어머니는 관비, 즉 노비였습니다.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종모법.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법. 양반 아버지가 있어도 어머니가 노비면 얼려. 정난정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노비는 아니었지만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어정쩡한 신분. 조선에서 가장 설 자리 없는 존재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합니다. 어린 정난정이 양반집 마님에게 뺨을 맞았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눈빛만이 차갑게 식어갔다고. 굴욕. 태어난 순간부터 각인된 지울 수 없는 낙인.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 그녀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모, 또 하나는 영악함, 그리고 마지막은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 명종실록에는 정난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이 곱고 말재주가 뛰어나 사람을 홀렸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는 윤원형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원형.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조선 최고 권문세가의 실세였습니다. 비록 명종 즉위 전이라 권력의 정점은 아니었지만 그는 누나 문정왕후라는 가장 강력한 배경을 가진 권력의 잠재적 거물이었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윤원형이 누나 문정왕후의 등남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러 봉은사에 갔을 때였다고. 그곳에서 승려 보우를 만났고 보우가 한 여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대감,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도 곱지만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정난정이었습니다. 윤원형이 그녀를 보았을 때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단순히 미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정난정의 눈빛이었습니다. 노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는 그 차갑고도 뜨거운 눈빛. 윤원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정실 부인 김씨 같은 양반가의 고지식한 여자가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 같은 여자가 필요하다는 걸. 정난정은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대감의 첩이 되고 싶습니다. 대놓고, 거침없이. 그 당시 조선의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윤원형은 웃었습니다. 내 조건은 무엇이냐? 정난정은 대답했습니다. 저를 정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아들을 낳으면.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조선의 법으로는 첩은 절대 정실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원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아들을 낳으면 방법을 찾겠다. 서약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이 만남이 조선을 뒤흔들 줄이야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난정은 윤원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첩으로 노비 정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난정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정실 부인 김씨. 자, 이제 앞서 본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53년 깊은 밤. 김씨 부인이 쓰러지는 순간 정난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독을 타기로 결심한 건 사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첩. 겉으로는 신분 상승이지만 실상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윤원영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양반 명문가 출신, 교양 있고 덕망 높은 여인. 그녀 앞에서 정난정은 여전히 노비어머니를 둔 첩일 뿐이었죠. 야사는 전합니다. 어느 날 정난정이 윤원형의 방에 들어가려 하자 김씨 부인이 문을 막아섰다고. 천한 것이 감히 어디를 드나드느냐. 그 순간 정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들 환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노비의 자식은 결코 이 집안의 후사가 될 수 없다며 어린 환에게 찬밥을 먹였습니다. 정난정의 눈에 비친 것은 노비 시절로 돌아가 굶주릴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생존을 위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첩으로는 안 된다. 정실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정실 부인이 살아있는 한 첩은 절대 정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죽이는 것. 그녀는 이제 천국보다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사에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비상을 밤마다 김씨 부인의 탕약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낼 때마다 정난정의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급하게 하면 의심받는다. 천천히 서서히 병처럼 보이게. 6개월의 기다림은 정난정에게는 지옥의 6개월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윤원영은 병약해지는 아내보다 정난정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갔고 정난정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1553년 겨울. 김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복통과 구토,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병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차가운 한옥마루 위에서 홀로. 명종실록은 기록합니다. 윤원영의 처 김씨가 갑자기 죽었다. 세간에서는 정난정이 독을 탔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원영은 이미 문정왕후의 동생이었으니까요. 정난정은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슬픈 척하며.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이제 그녀 앞에 남은 건 단 하나. 정실의 자리였습니다. 1553년 김씨 부인이 죽자 정난정은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정왕후는 윤원영을 압박하여 정난정에게 공식 직첩을 내렸습니다. 외명부 종일품, 정경부인 직첩. 노비 출신이 독살 후 불과 몇 달 만에 조선 최고 여성 관직을 받은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노비에서 첩으로, 첩에서 정실로. 불과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굴욕을 주는 자가 되었죠. 야사는 생생하게 전합니다. 정난정이 가마를 타고 거리를 지나갈 때 양반들조차 길을 비켜야 했다고. 한 번은 어느 선비가 비키지 않자 그녀의 하인들이 곤장으로 그 선비를 때렸다고 합니다. 선비는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감히. 정난정은 가마 안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원형의 부인이다. 더 알고 싶으냐?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에서 윤원형을 건드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야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난정이 정경 부인이 된 직후 그녀가 어린 시절 노비로 살았던 양반집을 찾아갔다고. 그 집 마님은 예전에 정난정을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난정은 화려한 가마에서 내려 그 마님 앞에 섰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누군지. 마님은 떨었습니다. 정난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뺨을 맞았을 때
제가 울지 않은 것 기억하시죠?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복수는 때로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단순히 오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정난정은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 저택의 하인들, 궁궐을 드나드는 궁녀들, 심지어 한양의 기생들까지 그녀는 조선의 눈과 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만났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대신이 윤원영을 비판했는지 모든 정보가 정난정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원영. 윤원영은 깨달았습니다. 정난정이 단순한 첩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윤원영이 조정회의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정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사원부 지평 김아무개가 오늘 대감을 탄핵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원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정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감,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윤원영과 정난정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가 된 것이죠. 1553년 명종 8년 윤원영과 정난정은 서얼어 통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노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얼이었기에 이는 단순한 권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재능 있는 서얼에게도 벼슬길을 열어라. 이는 정난정이 조선의 신분 질서를 자신처럼 바꾸려 한 시도였습니다. 서자와 얼자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법, 명종실록은 기록합니다. 윤원영의 집에 죄를 지은 노비들이 서로 이끌고 모여들어 그 수가 대단히 많았다. 전국에서 천민들이 윤원영의 저택으로 몰려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노비들, 주인을 탈출한 종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 모두 정난정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정난정은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처럼 될 수 있다. 신분은 운명이 아니다. 사림들은 분노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난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권력을 향하여. 정난정은 이제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부인은 그저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높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게임의 중심으로.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은 권력을 위해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정난정에게 필요한 건 배신하지 않을 여자의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난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정점에선 또 다른 여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정왕후.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왜 노비 출신 정난정을 신뢰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친정 동생 윤원영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정난정은 김씨 부인 독살 이유가 아니라 첩이었던 시절부터 이미 문정왕후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545년 명종 즉위년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파가 윤임 중심의 대윤파를 숙청한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숙청의 가장 치명적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대윤 세력은 인종의 외척이었고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명종의 안위를 극도로 염려했습니다. 정난정은 바로 이 왕후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직접 윤임 일파가 명종을 해치고 봉성군을 왕위에 올리려 한다는 영모 시나리오를 고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윤원영이 그의 요사한 첩 난정을 안으로 들여보내 대비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의혹을 품게 했다고 명확히 비난합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정난정의 말을 듣고 윤원영에게 대윤 일파를 제거하라는 밀지를 은밀히 하달했고 이 밀지를 윤원영에게 무사히 전달한 것도 정난정이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을사사화로 윤원영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고 김씨 부인 독살 이후 정난정은 정경 부인이 되어 공식적인 권력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자신의 눈과 귀로 삼았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제거하고 심지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조선판 비선 실세 정난정이었습니다. 명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정왕후가 정난정을 궁에 자주 불러들였다.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도 함께했다. 왕후가 동생의 첩 출신 아내를 국사 논의에 참석시켰다.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야사에는 이런 장면이 전합니다. 어느 날 대신 하나가 문정왕후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정난정이 왕후를 찾아왔습니다. 마마, 제가 알아보니 그 대신의 아들이 기생집을 드나든다 합니다. 한 달 뒤 그 대신은 파직되었고 아들은 유배되었습니다. 증거는 정난정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 구조, 오늘날로 치면 공식적 권력과 비공식적 영향력의 결합이라 할까요? 실록은 기록합니다. 사화로 죽은 사람만 수십 명, 유배된 사람은 수백 명. 유배길에 오른 한 선비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 이 두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정난정은 이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비 출신이 나라의 인사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시대. 하지만 모든 권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그들만 몰랐을까요? 성자필세,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었습니다. 그 순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정난정의 세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그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 권력의 힘이 원천히 사라진 것이었죠. 왕후가 죽자마자 조정은 돌변했습니다. 명종실록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다. 윤원영과 정난정을 처벌하라고. 한때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정난정이 윤원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합니다. 당신까지 날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윤원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1565년 9월 윤원영은 영의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방귀전리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내쳐지는 명을 받았습니다. 유배도 아니었습니다. 명종은 그에게 형벌조차 내리지 않았죠. 그저 쫓아냈을 뿐. 윤원영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 그들이 소유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죄인도 아닌 그저 쫓겨난 자들로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강음, 시골집. 화려했던 한양의 저택과는 너무나 다른 곳. 냉골 한옥, 얇은 창호지, 거친 밥상. 정난정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비였던 어린 시절? 김씨 부인을 독살하던 그 밤? 문정왕후와 함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순간들? 한때 천하를 쥐었던 손이 이제는 거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때 양반들이 고개를 숙였던 여자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난정이 독살한 김씨 부인을 길렀던 계모 강씨가 정난정을 고발했습니다. 정실 부인 독살 혐의로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대신들은 정난정을 당장 잡아들여 국문하라고 외쳤습니다. 정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 한양으로 끌려가면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찢겨 죽을 거라는 걸.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사는 그녀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합니다. 정난정은 미리 숨겨둔 작은 독약 한 병을 꺼냈다고. 혹시 모를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것. 1565년 11월 13일 밤. 윤원영이 잠든 사이 정난정은 그 독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윤원영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정난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원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윤원형도 정난정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죽음. 국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백성들 앞에서 처형당하는 것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끝낸 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비 신분으로 시작해 권력을 쟁취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정난정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눈물 없이, 비명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비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다가 다시 시골집에서 생을 마감한 한 여자 정난정. 모든 영광이 사라진 그 집엔 더 이상 불빛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난정은 노비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선택권을 박탈당한 존재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그녀에게 두 가지 길만 허락했죠. 평생 노비로 살거나 죽거나. 그녀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법이 잔혹했을 뿐 그녀의 모든 행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첫 선택은 윤원형의 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정실 자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끝까지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조선 최초의 셀프메이드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도 함께 만들었죠. 역사는 그녀를 악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악녀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녀를 그런 악녀로 만들었을까요? 정난정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모든 것을 걸고 그 운명에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악했고 잔인했지만 그녀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권력을 향한 그릇된 야망과 폭주는 결국 자기 파괴로 끝난다는 것을요. 정난정이 자신의 신분 해방을 위해 추진했던 서얼어 통법조차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빛을 잃고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난정이 살았던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민생을 외면하는 간신들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과거의 윤원형과 정난정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나라를 좀먹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신을 구별하는 안목과 지혜의 힘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사적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간신열전에서는 정난정보다 더 짧고 굵게 조선을 뒤흔들었던 홍국영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영조와 정조 시대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의 비극적 운명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피로 쓴 조선사 함께 써내려가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